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관서외국어대 재직 중인 장부성이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고요. 그 비교 정책을 공부하는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만 의사가 아니라 저희 부모, 형제, 자매 중에도 의사가 없고 친구, 친척 중에도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가 되기 전에는 공무원을 한 15년 했고요. 존스 홉킨스에서 비교정책으로 박사하고 나서 스탠포드랑 랜드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다가 8년 전부터는 일본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 문제를 다루는 토론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에 작년에 급격한 정원까지 약 18년간 동결돼 왔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료인력 공급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리와 유사한 의료 수급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다양한 후생노동 등 산하 검토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검토되어 왔고요.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고 실제 의료인력 증원 혹은 감원으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체제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의사 수급 분과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총 40회 회의를 거쳤고요. 5번의 중간 보고서를 냈고, 이러한 검토회들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의정국 의사과가 설치하는 자문기구로서 법정 기구가 아닙니다. 반면 일본의 의료수가, 일본에서는 이걸 진료보수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논의하는 중의협은 사회보험협의회법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그 구성과 업무 범위가 저 법에 정해져 있고, 진료 보수를 책정이나 변경할 경우에 후생노동 대신은 법률상 중의협의 자문을 거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기구가 아닌 의사수급분과회 등의 검토회의는 그 구성이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할 역시 엄밀하게 말하자면 비공식적입니다. 또한 후생노동 대신이 의사수급분과회 등 이러한 검토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법률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의사수급분과회 등을 비롯한 검토회의는 일본의 의료인력 수급 계획 입안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인력 검토회에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의사수급분과의 경우에 2015년 출범 당시에 대략 2개의 커다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전국적으로 의료 수요와 공급 체계를 추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적절한 의사인력 공급 규모, 즉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사의 지역별 및 진료 과목별 쏠림 현상, 일본에서는 이걸 편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수급분과위에 이러한 임무가 부여된 데에는 법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 의료법 5장 1절 제30조 3에 따르면은 후생노동 대신은 적절한 의료 제공 체제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방침에는 여러 사항이 포함되는데 같은 법 제30조 3의 2의 9에 따르면 동 기본 방침에는 의사의 확보에 관한 기본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절 제30조 4에 따르면은 각 지자체 도도 부여는 상기 기본 방침에 따라서 6년마다 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생노동 대신은 의료법 30조의 3과 4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각 지자체에 제공할 의료 제공 체제의 기본 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이 검토회라는 것은 후생노동성의 담당 부서의 이러한 기본 방침 관련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배경 하에 일본 의사수급분과위는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거듭하였고 40회나 회의를 했죠. 그 결과 2022년 일본 의사수급 예측 모델과 이 모델을 근거한 수급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동 전망에 따르면은 의사의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볼 때 대략 2029년에 일본의 의사수급은 균형에 이를 것이며 그 이후로는 공급 초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수급 전망에 기초해서 일본 정부는 이미 2019년에 가기 결정을 통해 의대 정원을 동결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인 의대 정원 감원의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임무 관련해서 의사수급분과에는 의사인력의 지역별, 진료 과목별, 편제, 쏠림 현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의사인력 편제 지표를 개발했으며 이 지표에 근거해서 일본 전역을 의사 다수 지역과 의사 소수 지역으로 구분한 후에 다수 지역에서 소수 지역으로 의사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을 이어받아서 2024년 작년 1월에 출범한 또 다른 검토회의가 있는데요. 이는 명칭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의 편제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고 명명한 후에 주로 의사의 지역별, 진료 과목별, 쏠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요 과제로 삼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됐는데 아직 중간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9번 회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의대 증원 문제나 의료 수가 문제 관련 과거 60년대, 70년대에 최근 우리나라의 의정 갈등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는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은 이러한 검토회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을 기술적 문제로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문가들의 차분한 토론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제를 발전시켜 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상당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수생 노동성이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과거와 같은 극렬 투쟁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한 의정 갈등 문제가 여론을 악화시켜 내각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검토회는 높은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상기 의사수급 분과의 사례에서 알듯이 검토회는 임무는 부여받지만 의대 증원이나 혹은 감원 같은 어떤 방향성이나 구체 수치가 사전에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자연스레 방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토회 내부 구성 역시 위원장을 호선하는 등 높은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둘째, 일본의 검토회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의사수급 분과의 경우 주어진 임무에 대한 토론과 정책 개발을 위해 6년간 총 40회 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복잡한 갈등 현안에 대해 기술적 해결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 검토회와 후생 노동성 간에 신뢰가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회의 견해가 후생 노동 대신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후생 노동성이 발표하는 의사수급 관련 자료들을 보면 마치 최종 결정을 의사수급 분과회가 내리는 것처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의대 정원 관련 최종 결정은 내각이 갖고 있습니다. 즉 후생 노동 대신이 의대 정원 안을 가기에 올려서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토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이며 검토회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 역시 자기네 담당 국장부 과장이 해당 검토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연간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후생 노동성 입장 역시 자연스레 검토회의 최종 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검토회 구조 하에서 후생 노동 대신이 갑자기 검토회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검토회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의사수급 분과의 총 구성원이 22명인데요. 이 중에 17명, 77%가 의사 면허 소지자입니다. 의사수급 분과의 구성원은 조금씩 변하지만 대개 항상 4분의 3 정도는 의사 면허 소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4분의 3의 구성원들이 의사로서 어떤 단일 대우를 구성해서 획일적인 논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상기 이 17명의 의사를 예를 들면 이 중에 일본 의사회, 우리의 그 의협에 해당하는데요. 의사회 소속은 2명에 불과하고 의대 교수가 5명, 병원 쪽에서 온 사람이 7명, 기타 보건시설 정부기관 소속이 3명입니다. 또한 의대 교수 5명 중 2명은 은퇴자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갖는 의사들이 망라됨으로써 각자의 전문성이 보완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 관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의사수급 추계위원회도 최소한 4분의 3 정도 구성원은 의사면허 소지자가 되어야 하며 이들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추천권을 의사단체 측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성원의 경우에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추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영역 서비스나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되 최소한 의료 관련 일정 기간 이상의 유경험자가 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의사단체가 추천하는 구성원을 전부 개업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일본에서 보듯이 의협 이외에도 의대 교수, 병원 행정 유경험자, 보건시설 유경험자, 의료 관련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경력 소지자를 추천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도록 의사단체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관련 높은 신뢰를 받는 그 학계에 은퇴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을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앵커 역할을 하게 한다면 원만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결은 일본과 같이 만장일치로 하되 만에 하나 회의를 거듭해도 결론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의결 정족수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3으로 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신뢰를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위원회 내부 논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 1년 이상을 부여하고 분기에 한 번 이상 회의를 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대 정원은 2024년도에 증원된 약 1,500명 분을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500명씩 감산하에 반영함으로써 2024년 증원분을 점진적으로 무효화하고 사안을 원점으로 돌려 제로 베이스에서 시간을 갖고 의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위원회 참가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의 경우에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내각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내각이 일본 헌법상 일본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후생 노동성 또는 문부 과학성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를 도입하여 의대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토록 하여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수급 추계위원회 건의 없이는 교육부와 협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사수급 추계위원회 건의가 무게감을 갖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의대 정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의 전제로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건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마치 일본에서 가계결정이 회부되기 이전에 의대 정원 문제가厚生노동성과 문부공학성 간에 합의되어야 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